그리고 성행태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성교육은 저희가 거의 뭐 8, 90% 이상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성관계 시작 연령이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가 13세, 14세가 많습니다. 충격적이죠. 아니, 성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관계를 한다고? 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성교육이 아이들이 피임하는 것들을 빨리 가르치는 것이 맞는 성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보는 눈에 미숙한 청소년이지만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런 매체나 교육들은 이미 성인들이 받는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에게 필요한 건 물론 이제 저도 순결 운동 하시는 분들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음란물 매체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는 것도 좋은 성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의 성교육 태도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성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94년도 통계에서는요, 질문한 적이 없다가 72%였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부모님에게서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낯이 좀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용하라고 뭐가 있나요? 성문화체험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체험센터에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셔도 되고요. 성적 의사소통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의 신체 변화, 몽정, 친구 사귀는 것, 섹스의 느낌, 뭐 피임, 콘돔 사용법, 파트너가 콘돔을 꺼려 한다면 왜 섹스를 해서는 안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체의 변화, 임신, 출산, 데이트 신청법, 동성애, 성병 예방, 뭐 강요하지 않는 섹스, 뭐 사랑의 감정 등 뭐 이렇게 성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랑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성적인 대화하는 거 부부들 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나요? 있잖아요. 좋았어. 뭐 이런 거 말고. 뭐 좋았어, 나빴어. 맨날 뭐 흑백 논리야. 네. 이렇게 하는 자세는 어때? 당신은 이때 어땠어? 당신은 오늘 만족했어? 나는 이게 좋았어. 나는 오늘 이게 좀 불편했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충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대화하는 부부들이 자녀분들하고도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껄끄럽지 않으시겠죠? 성은요, 특별하고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인이 즐기는, 모든 성인이 이성 관계가 있으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성 친구가 있거나 이성 친구랑은 성관계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되게 일반적인 겁니다. 네. 왜 일반적이냐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셔서 만들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성은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해 약물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제 음주율이 상당히 높죠. 30-40% 정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음주율이 있다고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여학생은 최근 들어서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의 흡연율은 50%가 넘고요. 최초 흡연 연령은 13세 후반, 중학교 시기라고 합니다. 남녀 모두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은 한 10%인데 위기 청소년은 50%거든요. 이게 내가 위기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 약물을 보면 특히 이제 여자 중고생의 흡연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흡연 동기 1위는 역시 호기심이죠. 네, 그리고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도 친구가 흡연하는 경우, 상당히 흡연율이 높아지고요. 아버지가 흡연하는 경우도 흡연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을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이제 흡입제나 환각물질까지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연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청소년은 1% 내외, 위기 청소년은 5% 내외 이렇게 유해 약물이 좀 환각물질까지 경험을 좀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같이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을 두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변이 피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빨리 피운 친구들이 빨리 피우고 잘 못 끊게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한 관계를 좀 만들어주시는 그런 작업들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 폭력도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뭐 때리고 돈 뺏고 왕따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요즘은요 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폭력, 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현금 갈취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점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이게 옛날엔 학교에서 하던 것들이 지금은 교육청에서 직접 진행하거든요. 공식적인 그런 좀 무거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이 좀 다투거나 하면 스스로 충분히 그 친구들 관계 회복할 수 있어요. 서로 사과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뭐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커질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이 커질 때의 공통점. 첫 번째, 네, 학교에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일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게 나중에 그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거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참 입장이 난처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점점 아이들의 갈등에 개입을 못하게 만드는 문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발목을 잡아놓는 것 때문에 더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갈등 중재 기능을 좀 하기 어려워지지 않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일이 커지는 두 번째 상황. 네, 부모님의 적극적인 출연입니다. 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돼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아이들끼리 있는 문제라면 이제 큰 부상이나 아니면 큰 피해 상황이 없다면 사실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부모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고, 피해자 부모님은 피해자니까 내 아이를 보호하려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해자 부모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사과를 하거나 뭐 인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보다는 가해자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면 서로 방어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서로 방어적이 되면, 이게 서로 공격적인 거나 서로 방어적인 거나 이거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서로 공격적인 것만 위험한 것 같으시죠? 서로 방어적이 되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를 절차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면 대화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절차대로 처리하다 보면 오해가 엄청 생겨요. 그러면 학교나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여기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판사님을 만나는 상황이 막 멀어집니다. 네. 근데 사실 판사님들도 답답하시다고 해요. 물론 심각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걸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나라고 하는 이 그 고발 공화국 대한민국의 민낯이 이런 그 소년 재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 그렇게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잘 고민하시고, 피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입장 잘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문제도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좀 심각한 문제긴 한데요. 청소년 자살 이슈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자살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 다음이 암이거든요. 실제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고요. 결심을 해서 행동을 하는, 자살하는 그건 남성이 좀 높고요. 자살 생각이나 시도는 여성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성적이나 진학, 뭐 가정 불화, 뭐 외로움과 고독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원인이고요.
심리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사실은 그 신이 인간에게 고난을 줄 때는요, 그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이겨내고 그걸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더 그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인데 그 절망이 반복되다 보니 네, 좌절이 반복되다 보니 절망이 되고 절망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이제 삶의 애착이 없어지면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그 과정이 긴 여정이 있거든요. 그 긴 여정에 그 아이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주변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환경이나 그리고 또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뭐 상담적 개입이나 정신치료적 개입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심리는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힘드시고요. 실제로 이제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저도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만 중학교 학부모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님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봐도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가면서 부모님이 상담실에 오시는 발걸음이 많이 끊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초등학교 사춘기 때 겪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도 힘드실 거고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도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추억이 돼서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것들이 명절날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도와주고 싶고 돕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 요청하시면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한 전화가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여성의 전화 1366도 있어요. 정신보건증진센터도 전화번호가 있죠.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감독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주변에 계신 도움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춘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